앞으로 3년 내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것도 바로 우리 옆나라 대만에서요.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 침공할 준비를 하고 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군사위원회에서 최근 증언을 했다고 해요, 기자님. 미국은 정말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거다. 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인도태평양과 관련된 한반도 문제, 중국 문제 모든 걸 다 관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고위직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사람이 최근에 말한 거는 이제 존 아킬리노라고 현 인도태평양 사령관이고, 이 전에도 필립 데이비슨 사령관도 당시 재직할 때 이제 의회에서 5년 안 침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지금 군사적으로 봤을 때 침공 준비는 지금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요. 그 사령관이 얘기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억제력을 발휘를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고, 어쨌든 중국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시나리오도 옵션에 두고 있다는 거를 이제 현직 최고 사령관이 얘기했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 뉴스를 보니까 대부분 2026년, 2027년, 그러니까 3년 내라고 하니까요. 전쟁이 일어날 해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때로 예정된 이유가 좀 더 구체적으로 있을지도. 그 CIA 국장이 작년에 의회 보고를 할 때 증언을 했는데 시진핑이 그렇게 지시를 했대요. 2027년까지 이제 준비를 마쳐라. 근데 그거는 결국은 뭐 다시 말해서 시진핑, 모든 게 다 시진핑이 점철돼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우크라이나 사태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해서 이제 미국 쪽에서는 침공할 것이다. 이미 7개월, 8개월 전에 이미 경고를 했어요. 근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조차도 그걸 반신반의 했었고, 심지어 프랑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침공 안 할 것이라는 걸 자기 군 정보 수장한테 그걸 보고를 받았어요. 그게 이제 침공 이틀 전에 브리핑을 받았는데, 결국 이제 푸틴 대통령이 우린 연합훈련 할 거야 하면서 옆날에 이렇게 상주시키면서 이게 다 포위하다가 이거 한 건에 딱 기습 공격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수도까지 포위를 했고, 그래서 프랑스 정보 수장도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 침공 가능성 없습니다. 쟤네들 저기 협박하는 겁니다. 저렇게 하면은 푸틴 정권에도 우크라이나를 점령하지 못하면은 타격이 있을 텐데 제가 저런 위험한 도박을 할 것 같습니까? 액을 했다고 결국 그 정보 수장 잘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방 국가에서도 굉장히 엇갈린 정보를 내는데,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 관점에서 바라봐서 그런 거예요. 독재 체제 입장에서는 특히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지금 나이가 노년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독재 국가에 있는 국가들은 자기 정치적 유산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게 되고, 레거시라고 하죠. 결국은 내가 어떤 지도자로 각인될 것인가, 그리고 노쇠하면 할수록 어떻게 보면 강한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레거시를 남길 것인가, 국민한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 거고, 시진핑이 독재 체제를 구축하면 할수록 타이완 문제는 중국의 민족주의가 엄청 세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하고 타협할 수 없는 문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은 우크라이나 때 푸틴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시진핑 입장에서도 당장은 손해가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도박이 될 수 있지만 걸어볼 만한 도박이라고 오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한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북한이 과연 침공할 것인가 이렇게 가장 걱정한 이유는 한반도 종심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캐나다와 미국 사이면 굉장히 사이가 넓잖아요. 이게 다 먹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평양까지 그 몇 시간까지 걸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보다 한 2배 정도 병력이 많은데 아무리 첨단 무기를 써도 그냥 막 밀고 온다고 해봐요. 인해 전술을 한다고 했을 때 기술력은 우리가 좋은데 기술력은 좋더라고요. 숫자가 그쪽 많으니. 많아가지고 했을 때 종심이 작기 때문에 교두보까지 다 우리가 다 먹어버리면은, 미군인에서 본토증원군이 와도 부산항까지 다 잃어버리면은 우리가 그냥 사실상 승리한 거다. 이런 전략을 그런 적성국들이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타이완 관점에서 보면은 미국은 저 멀리 떨어져 있고 중국과 타이완 거리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전력도 훨씬 더 지금 타이완의 전력을 능가했어요. 타이완 일단 먹어버리고 시작하면은 협상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먹어버리면 어떻게 할 거야? 그게 우크라이나 때 푸틴이 수도로부터 점령해갖고 우크라이나 먹어버리면 니네가 어떻게 할 거야? 기정사실화 했던 저 크림반도 병합할 때도 그 전략이 먹혀 들어갔고, 그런 부분이 서방 세계 특히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죠. 왜 그럼 타이완이 중요하냐면은 이제 결국은 이 주요 수출로입니다. 그 타이완 해협을 통해 가지고 그 다른 아프리카나 유럽으로 갈 수 있는 수출로가 다, 한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리적으로 중요하다. 그 타이완 해협을 통해 가지고 케이블선이라는 게 다 그쪽을 떠나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타이완은 지금까지는 이제 병마기 같은 역할을 한 겁니다. 중국이 태평양 대양으로 못 나가게 막는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타이완을 먹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당장 일본과 영토 분쟁이 벌어진 센카쿠 열도, 거기가 바로 코앞에 있어요. 거기도 문제가 되고, 괌하고도 가까워요. 에더슨 기지, 그 전진 기지잖아요. 그리고 오키나와도 가까워요. 여기가 다 이제 중국의 위협권에 들어가는 겁니다.
중국이 태평양을 완전히 이제 원양으로 나올 수 있는 이제 교두보가 마련되는 거기 때문에 대만을 장악하는 그게 어려운 거고 이제 세 번째는 경제적 파급 효과는 이제 미국 같은 이제 첨단 무기를 생산할 때 항상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TSMC라고 하죠. 엄청난 지금 생산을 갖고 있는데 네. 그게 이제 먹히면은 일단 세계 경제가 멈추는 거고 공급망이 셧다운돼 버릴 수 있는 거네요. 그 중국이 그걸 컨트롤하면은 산업의 쌀이 그쪽에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그 세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당연히 미국의 국익 입장에서 용납할 수 없는 거죠. 만약에 정말 중국이 대만을 전쟁으로 장악하게 되면 당장 우리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전쟁 벌어지면 한국이 자동으로 참전 확정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제 맞아요? 일단은 한국도 주권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이 결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한미 동맹 구조를 생각했을 때 제가 많은 이제 미국 정부 관리들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태평양 한에서 쌍무적인 관계다. 쌍무적인데 미국이 참전하고 유혈 사태가 벌어졌는데 만약 한국이 참전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정당하게 분노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주한미군은 왜 있으며 동맹이랑 쌍무적인 건데 우리가 타이완 유혈 사태에서 지금 피 흘리고 있는데 너네가 안 도와주면은 이게 쌍무적인 관계일 것인가? 이런 게 이제 작용을 하는 거죠. 압박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굉장히 들어올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 난민 관련해서는 뭐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국방부 관리들한테 좀 물어본 것 중에 하나가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거는 다만 국방부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참전해 이렇게 얘기하는 속내를 말하는 사람보다는 정치적으로 얘기를 해요. 타이완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 다음 가까운 나라가 한국이에요. 미국 CSIS 같은 데서는 그 싱크탱크에서는 얼마 전에 유명한 모의 전쟁 시나리오 워게임을 돌려봤는데 실제적으로 중국이 타이완 침공했을 때 일본도 참전을 했고 주일미군뿐만 아니라 일본군도 굉장히 피해가 심했어요. 결국은 승리를 했지만 어쨌든 피로스의 승리였다. 침공을 물리쳤다는 건 나오긴 하지만 일본도 피해까지 있었다. 한국에 대해서도 설명이 나오는데 한국은 이제 중립을 지키는 입장인데 다만 주한미군은 자출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이제 그 게임에서는 이제 한국이 중립적인 스탠스를 취하니까 참전을 안 한다고 하는데 현실적인 시나리오에서는 과연 그럴 것인가라는 게 또 있고 미국 관리들이 얘기하는 게 아까 TSMC 얘기를 했잖아요. 미국 입장에서 공장을 지킬 수 없다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람을 빼오는 거예요. 중국이 그 공장을 점령을 해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확보하면은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에서 봤을 때 이런 말이 있어요. 사실상 북한이 핵무기를 자신들이 만든 보고문을 보는 것처럼 타이완의 최대의 억제력은 TSMC다 라는 얘기인 것처럼 근데 그게 재밌는 분석이 있는 게 결국 이제 북핵 협상을 할 때에서도 가장 이제 고민이 되는 최종 협상 단계가 북한이 비핵화를 했어. 그러면 가장 최종적으로 나오는 이슈가 그럼 북한 과학자들은 어떻게 해야지? 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기술 노하우를 갖고 있잖아요. 네. 핵무기 시설을 다 폐기한다고 쳐. 근데 북한은 그 사람들만 갖고 있으면 언젠가 다시 복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걸 역으로 TSMC에서 생각해보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최우선적으로 지금 하는 게 그걸 빼내오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가까운 나라의 한국과 일본이 가장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 해군한테 그걸 지원하는 왜냐면 일단 수용력을 갖고 있으니까 너네가 데리고 가죠. 데려가죠. 그게 이제 한국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거고 세 번째는 아까 한국이 이제 전쟁이 났을 경우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면 사실 그 주한미군이라는 거는 26,000에서 3만 명 정도 되는데 인계철선 역할을 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미 본토 증원군이 와야지 게임이 되는 게 이제 시나리오예요. 그게 전통적인 이제 억지력 시나리오인데 그러면 이 본토 증원군이 오면은 몸만 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탄약고는 어떻게 해? 이미 주한미군에는 그 본토 증원군이 사용할 수 있는 군비 물자들이 다 있습니다. 한반도 대규모 지상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걸 이제 한국군이 관리하고 있는데 이제 미군 소유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미군 입장에서는 이건 제가 직접 미국 국방 관리에게 물어본 겁니다. 만약에 이게 북한의 유사실에 대비하게 할당된 주한미군 물자 같은 경우는 타이완 유사시에 전용될 수 있는 것이냐? 물론 이제 동맹국인 한국의 조율이 필요하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미국 소유고 최종 결정권자 미군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반도 전쟁에 대비했던 그 군비 물자도 타이완에 빠져나갈 수 있게 되는 거고 주한미군 실적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주한미군의 이제 운용적 유연성을 얘기하면서 지금 최근 들어서 주한미군 사령관들이 계속 이제 한반도 외의 미션도 우리가 배제된 건 아니다 하면서 실제로 이제 공군 위주로 타이완의 개입을 이제 시사를 했거든요. 그런 다양한 형태로 직접적인 기여 말고도 간접적으로 이제 한반도 그 거리상 한국은 배제가 될 수 없다. 이런 게 제가 취재했던 분위기였습니다. 전쟁이 만약에 벌어졌을 경우에 경제적으로도 어떤 영향을 받을지도 궁금해요. 사실 저는 너무나 단순하게 이 주식시장에서만 움직임을 보다 보니까 방산 업체들이 수혜를 받겠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런 것 말고도 경제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같은데요. 무슨 말씀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줄 알겠는데 네. 그냥 첫째는 방산수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나라 베트남 참전했을 때 굉장히 특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 미국의 지원도 많이 받았고 우리는 경제에 엄청난 특수였죠. 그리고 그 멀리 갈 거 없이 한국 전쟁 벌발했을 때 일본이 이제 후방기지로서 일본에서 이제 군비 물자가 다 이제 한반도 들어갔기 때문에 군수 공장 돌리는 것 때문에 미국에 돈을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이제 버블 경제를 일으키는 엄청난 이제 원동력이 됐죠. 그래서 그런 전쟁 특수라는 게 있는데 한편은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 한국 방산 기업들이 이제 유럽 수출하게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쵸. 그게 방산 특혜죠. 근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 전쟁의 성격이 변했다는 겁니다. 타이완하고 한반도 같은 경우는 전장 지역이 너무나 가깝다 보니까 가령 타이완에서 침공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지금 이 미국 의회에서는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주한미군 사령관 의회 청문회 때 예전 같았으면 북한 문제만 물어봐야 되는데 타이완 문제를 많이 물어봐요. 지금까지 주한미군의 최우선 임무는 한반도 방어인데 의원들이 타이완 문제를 물어본단 말입니다.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네네. 그런데 그 물어보는 무료한 최고의 질문들이 뭐냐면은 너는 일단 최우선 목표가 한반도 방어긴 하지만 네가 만약에 타이완 문제가 생겼을 때 미국의 시선이 타이완에 집중했을 때 너에게 이제 지원 갈 물자들 한정되는 거고 미국의 시선이 분산됐을 때 북한이 그 기회를 넘어서 침공할 때 너는 어떻게 할래? 이런 질문들을 의원들이 대놓고 물어봐요. 아, 그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아, 그것도 그렇죠. 궁금했었어요. 네. 자리를 비운 사이 북한이 우리에게 침공하는 거. 근데 그 시나리오도 생각하고 지금 있다는 대놓고 거예요? 이 미국 의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최근 한 2, 3년 안에 바뀌고 있는 톤이라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대만 쪽으로 관심도를 높여가는 게 북한이랑도 다 같이 연관이 되어 다 있기 연계가 돼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제 경제 효과를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은 네. 이게 예전에 일본이 후방 지역이 분리되고 베트남 때는 한반도 후방이잖아요. 그때는 이게 경제적으로 이제 특수를 늘릴 수 있고 우크라이나 같은 건 일정 그렇긴 하지만 여긴 너무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냐면 타이완 문제가 되면 북한이 쳐들어올 수 있고 중국 본토가 이제 한국 주한미군 공군기지에서 타이완을 날아가잖아요. 주한미군 공군기지 타격하기 위해서 중국도 미사일 쏠 수 있어요. 이건 굉장히 복잡한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경제 특수를 누린다? 그건 어디까지 후방 지역일 때만 가능한 건데 지금 이 지역 자체가 미사일의 사거리도 늘어났고 예측할 수 없는 국가들이까지 모여있는 상태에서는 네. 과연 경제적인 특수를 늘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좀 회의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요, 기자님, 만약에 대만에 침공을 당하고 그 틈을 타서 한국이 북한의 침공을 받았을 때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시나리오인데 이때 미국이 한국을 지원한다. 이건 장담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당연히 미국은 하겠지만 과연 지금 미국이 그 준비를 하고 있느냐? 지금 우크라이나 간접 지원하는 것도 지금 어마어마한 국력이 낭비되고 있는데 네. 그 문제는 우리도 어드레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말만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왜냐면 미국이 어쨌든 방산업계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지금 시달리고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봐요. 제가 이렇게 미국이 취재할 때 되게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까 세계 경찰 국가를 얘기했잖아요. 미국이 생각하는 자기네들의 건국 신화 나레이티브가 무엇일까? 미국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건국 신화의 가장 퍼소나가 슈퍼맨이라고. 그 슈퍼맨 코믹스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냉전 시대부터 시작됐어요. 자유세계 그 세계 경찰 국가로 그 나온 거하고 미국하고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슈퍼맨과 다른 영웅들하고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다른 영웅들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복장을 입습니다. 슈퍼맨은 외계인이에요. 지구인을 변장한 게 자기의 가짜 퍼스나는 겁니다. 원래 모습이 슈퍼맨인 거예요. 그게 다른 영웅과 차이인 거죠. 반대인 거죠. 그럼 그게 미국 건국 실화하고 어떻게 연계되냐면은 이게 미국의 American Exceptionalism이라고 하고 다른 나라하고 다른 이유라는 게 나오는 건데 미국은 어쨌든 역사상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만들어진 나라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너네 유럽과 다르다. 이게 슈퍼맨과 다른 영웅들의 차이 이게 겹쳐진 건데 근데 재밌는 게 슈퍼맨의 그 나레티브가 항상 굉장히 인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슈퍼맨 나레티브 보면은 슈퍼맨이 타락하거나 다크 영웅들이 선호하고 그리고 약간 슈퍼맨을 꼬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팝 속에도 보면 슈퍼맨의 고뇌를 얘기하는 게 내가 왜 이렇게 이걸 다 해야지. 그런 약간 하면서 내가 왜 이런 부담을 다 해야 되고 나도 평범한 인간이 되고 싶은데 그게 그러니까 미국 정서의 미국 퍼소나하고 굉장히 그러네요.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예전엔 슈퍼맨이었지만 나는 이제 평범한 인간이고 싶어. 속내가 이런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타이완 시나리오에서 어쨌든 우리가 대비를 하고 있어야지 손만 놓고 있다 보면은 총장이 일어났을 때 미안해 못 해주겠어.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걸 대비해야 된다는 게 제 핵심 메시지죠. 예, 메시지입니다. 예. 그러면 기자님, 한국은 지금 뭘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는 지금 뭐냐면 타이완 문제는 남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본은 이 문제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미국은 이제 세계 경찰 국가는 더 이상 안 하고 기회비용을 따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타이완은 포기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한반도와 자주국방을 얘기하면서 어쨌든 한국이 한반도 방어에서 최우선 목표니까 우리가 도와주긴 하겠지만 니네가 더 많이 희생을 해야 돼. 이 마인드는 일본한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중국이 그 역내 엄청난 중거리 미사일을 많이 깔아놔서 그 A2AD 전략으로 전문 용어를 쓰는데 반적금 지역 거부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본토 증원군이 모두 들어오고 미사일 쫙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게 미국 본토 증원군이 못 들어오도록 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은 지금 일본에게 기대하는 거는 니네가 몸빵하라. 타이완 유사시에 지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데가 한국은 중립적이고 일본 입장에서는 당장 자기 앞마당에 벌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본이 지금 가장 긴장하는 거는 미국이 타이완을 지원해준다고 하면 정작 유연 사태가 벌어진 D+0, D+1은 결국은 일본 자위대가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거에서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 젊은이들이 결국 희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근데 거기에 뭐냐면은 끌려다닌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타이완이 점령되면 결국은 이제 순망치안이라고 하죠. 자기네들 생카쿠 열도 그 다음에 오키나와까지 위험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일본은 지금 최근에 군비 증강 보통 국가를 하는 게 다 그런 논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주국방이라고 할 수 있죠. 일본 관점에서는. 일본은 심지어 북한 시나리오도 지금 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해서 보고 있는데 우리는 오로지 북한만 보고 있고 대중적으로 타이완은 이제 남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게 저는 이제 좀 근심거리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이제 방산 사업에서 우리가 좀 특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물론 전 동의하진 않지만 상대의 본심을 알고 상대의 셈법을 알아야지 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이득을 얻을 수 있겠구나는 건 액션 플랜이 나오는 겁니다. 일본은 그 준비가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최근에 뉴스에 보셨을 거예요. TSMC 일본 공장 만들잖아요. 이미 그게 다 네, 지금 공장들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그럼 이 모든 상황을 다 고려한 선택이라는 그렇죠. 거예요? TSMC 이거 타이완이 망가지면은 깨우게 전 세계 되면 어쨌든 그 생산 수요는 기준 있는데 돌아야 되는데. 또 한국 해군이 오고 일본 자위대 해군이 왔어요. 난민들 과학자를 이렇게 나눠서 가져왔어요. 사람들이 반도체 공장 잘못 하는 게 우리 삼성 공장에도 돌아갈 거라고 착각하는데 규격이 달라요. 다른 반도체 종류고 일본은 당장 난민들 데리고 오면은 가동할 수 있는 겁니다. 일본 땅에서. 물론 이제 일본도 예전에 그 한국 전쟁처럼 이게 전쟁 특수를 늘릴 수 있을까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파운더리 입장에서는 그나마 불행 중에 얻을 수 있는 거는 이제 계산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TSMC의 공장이 한국이 아닌 일본이 됐을까? 이거는 처음부터 이게 미 국방부 시나리오 보면은 이전에는 국방부가 굉장히 많이 개입을 했어요. 이건 단순히 경제적인 게 아니라 결국은 반도체라는 게 이제 경제 안보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왜 일본일까? 가장 좋은 건 미국 본토긴 하지만 그것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일본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한국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중국의 어떤 간섭 때문에 통합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일본은 미국과 미사일 방어망이 완전히 통합돼 있기 때문에 빈틈이 없어요. 우리처럼 이게 따로따로 노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중국의 포화 공격으로부터 안전하다는 판단을 받은 겁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사실 기자님께서 이야기를 쭉 다 해주셨지만 오늘 이야기 듣고 이거는 진짜 꼭 염두에 둬야 한다. 진짜 먼 이야기 같이 들렸던 그런 외교 정세잖아요. 사실 어찌 보면 직장인분들이 내가 이것까지 알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염두에 둬야 하는 핵심 메시지 한 번 더 강조해 주신다면요. 제가 사실 VOA 있기 전에 한국에 기자를 한 7년 정도 했고 그때는 이제 외교부, 국방부, 이제 대통령실까지 다 이제 걸쳤는데 그때마다 한국 외교관들이 굉장히 이제 자주적으로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한국은 한반도 천동설에 빠져가지고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굉장히 걱정스럽다는 얘기를 현장에 있는 외교관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한반도 천동설이라는 건 세계가 우리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거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도를 읽기보다는 세상이 우리 중심으로 보겠지라는 사고가 너무 빠져있다. 그거는 언론뿐만이 아니라 정부 최고 결정권자도 그렇게 했는데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저도 그건 공감이 안 됐어요. 그때 한국인데 근데 워싱턴 DC 가보니 정말 그런 걸 뼈저리게 느꼈던 거죠. 그래서 그걸 책으로 쓰게 된 거고 유튜브에 출연한 것도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나의 일이다. 우리가 좀 더 남의 얘기를 생각하지 않고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는 걸 바라보고 그것이 내 일상에 어떻게 직결되는 걸 좀 할 수 있는 상상력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을 그런 상상입니다만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대를 알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해야 우리의 선택지도 좀 더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이런 국민들의 생각이 정책에도 반영되듯이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소식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뉴스를 듣게 되면 진짜 한국에 핵을 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핵을 쏘게 되면 생기는 일 그런 시나리오가 실제로 있어요, 기자님? 시뮬레이션은 사실은 이제 작게라고 해서 한미연합사가 관리하고 있는 이제 비밀 문서가 있는데 비공개 문서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대중들로서 특히 이제 펜타곤 출입 기자로서 항상 주목하는 문서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핵 태세 보고서라는 게 나와요. 핵을 결국은 버튼을 누르는 사람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가령 이제 트럼프 정권의 태세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이제 핵 준비 태세를 할 것인가, 바이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내거든요. 북한이 핵 실험을 한 이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는 문구는 북한이 핵을
쏜다면 그 정권은 몰락할 것이라는 걸로, 그러니까 사실상 핵보복을 하는 것을 명문화한 거죠. 미국을 겨냥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우방들, 그거는 한국과 일본을 포함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공개 석상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수위의 핵보복을 이미 시사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디에 쏠지 뭐 이런 것도 미국이 미리 알 수가 있어요? 국방부 내에서는 그건 다 비밀이지만 이제 랜드 연구소라고 이제 미국의 되게 세계적인 군사 연구소나 CSIS나 민간 쪽에서는 이제 시뮬레이션 같은 건 돌리죠. 최근에 들어서 북한이 핵 무력을 완성했다고 선언함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핵의 다종화를 해가지고 전술핵부터 하고 전략핵, 다양한 종류의 핵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러면 그 의도가 무엇일까? 왜냐하면은 핵이라는 것도 수량이 지금 이제 북한이 한 40개에서 100개 정도로 이제 추정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가장 많아요. 한 6,000개 가까이 있는데, 이게 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선택지가 많은 겁니다. 한 번 핵을 쏘는 게 아니라 두 번 쏠 수 있고 세 번 쏠 수 있다면은 그만큼 위협할 수 있는 상대도 증가할 뿐만 아니라 자기네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에 다양한 거리에서 일본, 한국, 미국을 동시에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의도였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가령 이제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한반도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항상 주장하는 것이 북한이 미국과의 핵전면전을 일으키지 않은 상황에서의 핵 도발을 할 경우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게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어떤 거냐면은, 만약에 북한이 공해상에, 이게 동해의 영해가 아닌 지역에 핵폭발을 일으켰을 경우에, 공해상이기 때문에 아무런 사람은 없겠죠. 근데 핵폭발을 하게 되면 EMP라고 들어보셨죠? 전자기파라고 해서 그게 어마어마한 규모로 퍼져나가거든요. 그러면은 당장 살상은 안 되지만 주변에 있는 도시들, 전기구가 다 나갑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랜드 연구소에서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왜냐하면은 기존에 상상했던 것과 다른 도발인 겁니다. 직접적인 살상을 일으키지 않지만 경제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럴 경우 우리는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걸 이제 미국에 있는 군사 싱크탱크는 되게 진지하게 그런 상황까지 연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취재하기는. 그리고 또 뭐 상황에 따라서는 꼭 김정은이 뭐 쏜다고 하는 게 아니라도 북한이 이제 체제 불황성 때문에 코너에 몰리게 되는 상황이 되면은 동기어진 전략으로서도 북핵을 쓸 수 있는 전략이고, 결국 북한이 이제 핵을 이제 체제 보장의 최종 수단으로서 만능 핵보검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 자기 정권이 붕괴되고 자기 목숨이 위험하다고 생각했을 때 네. 최후의 발악을 수단으로 쓸 수 발악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 시나리오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예, 되는 거고, 예. 무조건 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아니라는 생각인 거죠. 그 말씀해주신 대로 한국에 혹은 동해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결정을 하게 되면 한반도로 미국이 날아주지 않겠어? 이런 믿음을 우리 다 갖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국 정부가 그런 거고, 그렇게 핵우산이 있다고 하는 건데, 다만 이제 그 핵우산 불신론이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일어나게 된 게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 북한과의 핵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의 총선 앞두고 이제 미국이 지금 미사일 도발을 잤잖아요. 그 당시에도 결국 이제 미국과 싱가포르 회담을 하면서 약속한 거는 미국 본토를 향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쏘지 않겠다. 명확한 약속은 그것뿐이었다. 레드라인이 그거지. 아래로 도발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약속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은 전략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만 안 쏘고 일본 공해상 아니면 한반도 동해상에 단거리 미사일, 엄청나게 신형 미사일을 굉장히 많이 쏜 거예요. 특히 일본이 굉장히 반발이 심해가지고 미국에게 좀 약속을 좀 받아내라고 했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 당시에 그거는 약속 깬 게 아니다,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면서 워싱턴 DC에 방문했던 오노데라 의원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을 했던 사람인데 굉장히 세게 항의를 했어요. 결국 이제 아무리 미국이 이렇게 정부가 약속을 해도 결국 결정하는 것은 미국의 대통령인데, 지금까지 핵우산을 믿었던 동맹국의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한 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가볍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그럼 북한이 핵을 쏠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서 얼마나 그 경쟁력이 되는지를 좀 더 추가적으로 듣고 싶거든요. 이 핵의 개수가 어찌 보면은 경쟁력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국과 이제 미국 간의 인식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들어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예전만큼 이게 온도가 식었다고 할까, 관심이 좀 식었어요. 미국은 위협 순위를 나눠서 집중도를 이제 분배를 하는데, 네. 도널드 트럼프 때부터 그걸 공식화한 게 세계 위협 순위를 나누는데, 북한은 1순위가 아닙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1위 누구예요? 1위는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2위가 북한, 이란, 3위가 테러였는데, 이 셈법이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와서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순위가 더 떨어졌다. 왜냐? 2순위 위협하고 3순위 위협을 한꺼번에 묶었어요. 거기에 이제 기후변화까지 들어가가지고. 그럼 이걸 핵 관점에서 보면 어떠냐? 미국이 한 5,000개 핵을 갖고 있어요. 러시아 다음으로 많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의 의회에 제출한 이제 보고서를 보면은, 지금 중국이 한 핵무기 400개 있는데 이제 몇 년 안에 1,000개 이상은 늘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중국과 러시아 1순위 위협도 합치면은 이미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은 넘어선 거기 때문에, 사실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인 나라가 중국과 러시아고, 북한 40개는 우리 5,000개 가지고도 충분히 억지가 가능하다는 게 이제 미국의 셈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식 차이가 있어요.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앞서 말했던 북한이 핵을 쏘면 그 정권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미국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약속인 겁니다. 어쨌든 쏘면 멸망한다고 했으니까 핵보복 해줄게라는 거하고 똑같은 단어다 라고 이렇게 미국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미국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는 체감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체 핵무장, 자주국방 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네. 하는데 한국도 마음만 먹으면 핵을 만들 수가 있다고 보세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실제로 작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순방하면서 우리가 마음먹으면 6개월 안에 핵폭탄 만들 수 있다고 대통령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선택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은 것 뿐이다. 조약 때문에 못하고 그런 제약은 없어요? 일단 NPT 비확산 체제에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이제 핵폭탄을 만들지 않는다는 약속 하에 가입돼 있고 우리가 원전을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평화적으로.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핵 무장을 하게 되면은 탈퇴하게 되는 거고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수입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원전 가동이 안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경제적인 파고표가 굉장히 많을 것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에너지의 40% 이상이 지금 어쨌든 원전으로 가동되는 나라에서 그 다음에 그 외에도 경제 제재가 굉장히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국제사회 약속을 어긴 거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미 국무부나 국방부 사람들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의 핵무장 여론이 굉장히 강하다. 다 얘기한 것이 그거는 우리가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니네가 선택할 문제고 니네가 알아서 해. 근데 그거에 따른 결과도 니네가 생각하고 한번 얘기를 해봐라. 후폭풍. 일각에서는 그래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핵 보유에 성공한 나라들 보면은 네. 대부분 독재국가였어요. 러시아,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은 국민들에게 가난을 강요를 하면서도 핵무기를 추진할 수 있었던 나라들입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우리나라처럼 수출 주도형 국가의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과연 많은 국민들이 그런 경제적인 후폭풍까지 감당을 하면서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미국 관리들이 반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네.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 사실 이 부분이 우리한테도 위협적이지만 다른 국가에도 마찬가지인 위협적인 요인일 텐데 이를 지킬 힘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논리로 핵무장의 어떤 설득력을 부과하는 건 약할까요? 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 관점에서는 핵무기가 5,000개인데 인간에서 추정하고 있는 이제 북한의 핵무기가 40개에서 100개 정도 돼요. 그 정도는 충분히 우리 억제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핵 우산을 믿으면 되지. 굳이 그걸 니네가 만들 필요가 있어.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일본이 핵무장을 할 수 있고 일본이 핵무장을 하면 인도네시아가 핵무장을 할 수 있고 그 핵도미노 현상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게 냉전 시대부터 굉장히 우려를 했던 겁니다. 근데 한국의 안보도 중요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전 세계의 동맹 구도를 했을 때 늘리는 걸 원치를 않은 겁니다. 그 이권을 놓고 싶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북한만 염두에 두고 있으면 절대 설득이 안 되는 거고 다만 미국의 학계에서도 최근에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게 최근에 들어서 그것도 굉장히 이례적인데 가령 제니퍼 린드라고 다트마우스 대학교 교수가 이제 부부인가 있는데 예. 한국의 핵무장 허용하는 것이 어떨까 논문을 썼어요. 그다음에 맥스부트라고 미국 외교협회 이제 선임연구원도 비슷한 시기에 그걸 냈는데 그것만 해도 사실 미국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대단히 이례적인 거긴 한데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게 뭐냐면은 이제는 러시아 시절에는 그냥 단일 핵 적성국과의 경쟁을 하면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중국이 핵무장을 엄청 늘리는 상황에서 네. 이미 두 나라만 합쳐도 지금 그 5,000개 이상 되는 이제 이 둘만 상대해서 벅차다. 그리고 이게 어쩌면 도널드 트럼프 얘기했던 세계 경찰을 우리가 왜 해야 되냐고 연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한국은 그저 핵무장 얘기하고 좀 어떻게 보면 미국에 대해서 이제 우리 독립된 목소리를 갖겠다고 하니 그러면은 도널드 트럼프도 그 비슷한 얘기를 하잖아요. 야, 한국 핵무장 시키고 그냥 주한미군 철수해. 그 논리하고 굉장히 연계된 겁니다. 미국이 핵을 유지하는 데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많이 들어요. 의원들 입장에서는 핵무기는 쓰기 전까지는 솔직히 돈 먹는 하마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아. 그러니까 당장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 돈이 미국의 내수 사업에 들어갔으면 훨씬 더 기회비용이 높을 텐데 그리고 자기 표로 이어질 텐데 그런 부분에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 의회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북한 40개 한국이 그렇게 원해? 그러면은 한국 허용해주고 우리는 그만큼 관여를 덜 할게. 북한 문제는 이제 손을 뗄게. 이런 논리가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위험한 논리예요. 우리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주장을 할 것인가를 좀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주국방, 핵무장 자체적으로 하려면 우리 기술력은 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군사력이 우리의 힘은 한 어느 정도나 되는 건지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에서 내는 군사력 지수를 갖고 뭐 순위되긴 랭킹이 있는데 네. 뭐 그 항상 뭐 탑 10이 우리나라 있긴 해요. 그거는 한국 언론에서만 인용하는 거고 사실은 그게 대개 미국 국방부나 미국의 권위 있는 연구기관들에서는 신뢰하지 않는 수치입니다. 경제력, 그다음에 재래식 무기의 숫자 이런 거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건데 거기 탑 10 국가에는 북한도 없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핵무기는 포함이 안 돼요. 재래식 전력만 가지고 비교를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은 일단 동북아시아에서만큼은 반세기 동안 북한이라는 규모가 큰 나라에서 냉전 시절을 준비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서 당장 동원 가능한 전력을 갖추고 있는 나라로 보고 있죠. 그리고
또 거리의 폭정이라고 하는데 태평양이 세계에서 가장 큰 바다잖아요. 미국 본토 증원군이 동북아시아에서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 때 오는데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걸립니다. 그동안 누군가는 몸빵을 해줘야 되잖아요. 한국은 어쨌든 반도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 기지든 거기서 날아가면은 지역 거점이 된단 말입니다.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한국이 그런 국방력을 갖고 있다는 게 굉장히 의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자주국방을 얘기했는데 항상 그 자주국방이 나오면은 우리는 미국의 식민지 아닌가 뭐 이게 항상 그 담론이 이분법적으로 맞아요. 나누지만 네네. 최근에 미국의 셈법이 국방부에서 바뀌고 있는 게 미국이 지금 우선순위가 북한이 아니라 지금 중국이라고 했잖아요. 러시아와 중국. 러시아, 중국. 그 당시 트럼프 정권 때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용역 발주를 넣은 정책 연구 보고서를 제가 입수를 해서 보도를 했어요. 지금 현재 주한미군 배치나 주일미군 배치가 어떻게 보면 북한을 염두에 둔 이제 냉전 셈법이 반영이 됐는데 중국과의 경쟁을 대비하는 구도로서는 전략적으로 무책임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는 초점을 덜 둬야 되고 중국에 대비한 전략을 바꿔야 된다. 선택과 집중해야 된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핵심 전제가 뭐였냐면은 그러면 이렇게 바꾸는 데에서 전제가 한반도 같은 경우는 한국군의 전작권 전환이 이양되는 걸 굉장히 긍정하고 있어요. 한국군이 전작권 전환을 이양해서 북한에 대해서는 한국이 더 큰 책임을 이양하고 자주국방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그렇죠. 미국의 정책세법자는 그걸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반기고 바라보는 있다.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한국이 북한에 대해서 책임을 져준다면은 그만큼 미국에게는 여유가 생기는 거거든요. 거기다 동맹국이니까 너네가 한번 이제 중국의 한시 방향을 맡아봐라. 그런 것도 이제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근데 미국이 잃는 것도 있을 거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자주국방을 해서 북한을 일정 부분 우선순위에서 많이 뺀다? 거기에서 비용은 세이브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한반도가 뒤집어지면 이게 양자택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아.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포기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1순위 위협, 2순위 위협이 있잖아요. 기회비용을 따지는 거잖아요. 리스크는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북한이 5순위, 6순위 위협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테러보다는 어쨌든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북한이 핵 쏠 경우에는 우리가 막아줄게. 근데 북한이 일단 전면 침공을 해. 그러면 일단 한국군이 몸집이 크니까 니네가 일단 막아. 우리는 후방에서 이제 미사일 원거리 사격 지원해줄게. 이거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적으로 우리가 너네를 동맹국으로서 도와주는 거지. 북한 문제는 최우선적인 건 너네 문제야. 어떻게 보면 진보 쪽에서 얘기하는 자주국방이라는 것과 보수 쪽에서도 자주국방이라는 게 굉장히 나오고 박정희 대통령 때도 어떻게 보면 자주국방이라는 얘기 많이 나왔지만 그 시대와는 전혀 다른 논리가 다른 지금 분위기로. 다른 분위기인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한국이 자주국방 해가지고 책임을 진다. 그럼 미국 입장은 땡큐인 거죠. 사실상 저는 좀 무지하기도 하고 먼 얘기처럼만 느껴졌거든요. 우리한테 미국이 있어야지. 미국은 세계 경찰인데 라는 생각만을 막연하게 갖고 있었거든요. 현재 상황을 내가 너무 몰랐구나 이런 생각이 지금 들어요. 펜타곤, 미국의 입장에서 정말 그 현지 이야기를 다 들려주신 건데 사실 최근 연초부터 저도 숫자로는 몰랐습니다만 북한이 미사일을 8번이나 발사했다. 이런 도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일상으로 돌아가고 이런 무관심들을 보면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을 할 것 같아요. 제 체감을. 근데 외신들이 이런 반응을 보면 굉장히 놀란다면서요. 그게 4년 전, 5년 전 상황이었고 지금 상황을 얘기할게요. 네. 지금 상황은 외신들도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미국은 그래도 우리를 지켜준다. 물론 이제 미국 정책 당국자들은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감시를 하고 하지만 미국 유권자들은 이제는 뭐냐 북한이 쏘든 말든 예전에 화염과 분노 시절에 막 김정은과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막 누가 핵 단추가 더 크느냐고 뭐 같은 모든 네. 외신들이 관심 집중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미국의 관심이 한반도에 집중이 되면 그만큼 우리에 대한 준비 태세에 대해서 어쨌든 보호해 줄 것이라는 어쨌든 그런 안심이 되지만 제가 그 워싱턴 DC 있을 때까지만 해도 그 관심의 집중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북한 문제는 핵 문제보다 지금 순위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더 무서운 거죠. 외신들이 놀랐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한국이 안보 불가침 걸렸냐. 동맹국이라 생각했던 미국조차도 지금 실질적인 관심은 너무나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 터지고 중동 문제 터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집중이 분산됐기 때문에 한반도에 온전히 신경 쓸 수 없다는 이 분위기 그리고 외신들도 그만큼 무신경해졌다는 분위기가 한국인 관점에서는 긴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미국만 믿고 안보 불감증을 갖고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정말 우리부터 달라져야 하는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좀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겠다. 미국의 이야기를 좀 들려주셨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집권하면서 한반도 정책 제안 보고서를 내는데 해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은 협소한 상상력에서 벗어나야 된다. 좁은 시야로 있어서는 안 되고 역할을 확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미국이 유혈 사태가 벌어졌을 때 가장 의지할 수 있는 나라는 현실적으로 한국과 일본밖에 없습니다. 근데 일본을 더 많이 의지하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하면은 한국의 역할이라는 게 지금까지 어쨌든 중립지 되려고 하면서 관여를 안 하려고 했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미국 국방부 장관이 보낸 그 정책 재원 연구 보고서에도 딱 나옵니다. 한국의 잠재력은 굉장히 크지만 중립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아직은 1차적으로 기댈 수 있는 나라는 아니다. 2차적인 국가라. 그럼 자기네들이 1차적으로 협력을 기대할 수 있는 나라는 타이완과 일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잠재성이 있으나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협력은 오케이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한반도 넘어선 역할에 있어서 한국이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아직은 반신반의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좀 억울하기도 하고. 근데 억울한 건지 아니지만 사실 한국 정부가 그런 스탠스를 취했고 그 한반도 역할에 넘어선 역할 한국이 베트남 정도 1970년대 한국의 지위랑 지금은 세계 10대 국가로서의 한국의 지위는 다른 겁니다. 이제 청소년기에 들어서 갖고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어른으로서 한 몫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도 응석빠지니?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북한 문제에서. 북한 외의 문제죠. 대놓고 얘기하면 대중견제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미국의 계산은 나는 1순위 위협에 지금 집중을 해야 돼. 2순위, 3순위는 그럼 기회비용 따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근데 지금까지 이걸 다 했던 거는 그럼 빈틈은 누가 메워줘야 돼? 동맹국이 메워줘야 돼. 나 혼자 하기 억울하잖아.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데 한국은 한반도 문제 왜 이렇게 집중 안 해줘? 이렇게 요구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니네 지금 역할을 확대하고 어른으로서 내가 했던 거 지금 나눠줘야 돼. 라고 하는 입장에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기자님, 우리 입장에서는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미중 문제에서 적극적으로 미국 쪽의 스탠스를 취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고 많은 이런 우리 수출 관련한 경제적인 문제들도 많고 IRA 같은 거 생각하면 우리도 나름 할 만큼 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게 이제 관점의 차이인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경중한미라고 해서 그 부분은 올해부터 대미 수출이 1위가 됐고 근데 그 20년 만에 역전된 거고 20년 동안은 어쨌든 중국이 1위였던 거 맞습니다. 그 20년 동안의 대부분의 한 80%는 아직 미국이 중국을 본격적인 경쟁자로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가 수혜를 입은 거죠. 지금은 뭐냐면은 제로섬이 된 겁니다. 우리는 중국 용납하지 못해. 그건 군사적인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마찬가지야. 근데 너는 우리 동맹인데 중립을 취하겠어? 그럼 우리한테 적대하는 거 아니야. 라는 게 이게 미국 정부의 반응인 거고 제가 그 주장에 한국 국민으로서 동의한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선택지가 들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는 건 심각하게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단순히 중립이야라고 주장하기에는 그거에 대한 정교한 논리를 우리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잠재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협소한 상상력 때문에 한국이 그보다 더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다. 불만이 많은 거죠. 당연히 그럼 기대하는 역할은 뭐냐? 반도체 강국이지 않습니까? 반도체에서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게 결국 반도체 공급망에서 한국의 역할이 일본처럼 좀 더 명확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고 당연히 결국은 이제 경제가 이제 점점 이제 민주주의 진영으로서 블록화됐을 때 한국이 스탠스를 정해서 자기네 지역에 참여하길 바라는 것이지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의 이제 국방력도 강화됐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한반도 외의 수요에 있어서도 다국적 군으로서 참여하길 바라는 거죠. 4년 동안 VOA에서 근무하시면서 미국의 국방부 펜타곤 출입기자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진짜 현지 이야기를 누구보다 생생하게 다 보고 듣고 취재하셨는데 책 제목이 우리는 미국을 모른다예요. 지금 조금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기자님 진짜 우리가 뭘 모르는 건지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이제 이렇게 봐요. 어느 진영이 있으시든지 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으로만 투영하면서 바라보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재밌는 게 이제 미국에다 돌아오고 이제 여러 한국 다양한 사람들 만나봤어요. 되게 재밌는 게 미국 대선이 큰 이슈니까 한국의 진보도 트럼프를 지지하는 일부가 있고 보수도 트럼프를 지지하는 게 있는데 그 논리가 다 달라요. 그게 재밌잖아요. 한 사람 가지고 어떻게 이게 다를 수 있을까?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서 지금 동맹이 끊겼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북한과 직접 관여했던 성과 거의 될 뻔했던 성과가 있었다는 반면에서 지금 북한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 소외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시 관심을 끌어올 수 있지 않을까 큰 희망을 갖고 있는 분들 분명히 있어요. 반면에 이제 보수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트럼프가 양면성이 있는 게 화해 무드 바로 직전에는 Fire and Fury라고 해가지고 화염과 분노의 시대였단 말이에요. 누가 핵 단추가 더 크냐 하면서 그거 싸웠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강경하잖아요. 그걸 기억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북한을 철저하게 견제해줄 수 있을 거라는 똑같은 사람인데도 이게 다 양면성을 보는 게 이게 오늘 우리 중심으로 보는 거거든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 국익이 지금 우선인 거예요. 뭐는 어떤 시나리오가 됐든지 미국 우선주의 생각하는데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중심을 생각하는 이걸 좀 깨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한반도 천동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미국을 뭘 모른다는 거죠.
것인가. 한미동맹을 얘기할 때 보통 이제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 가지고 미국이 한국전쟁에서 한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36,000명 정도의 미군 장병들이 죽어나갔잖아요. 그게 이제 한미동맹 서사의 시작이 된 거고, 그 서사는 이제 끝났다.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믿고 우리를 지켜줘야지. 이건 이제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 미국도 이제 여유가 없기 때문에 바뀐 미국의 세법, 좀 더 계산주의적이고 자국우선주의된 미국을 지키냐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심을 해봐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기자님. 미국도 미국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럼 미국식 천동설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왜 미국의 본심을 이렇게 꿰뚫어 봐야 되는 그러니까 건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미국인은 대부분 사람들이 제2외국 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솔직히 세계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도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국제관계에서 냉혹한 현실입니다. 각과오는 분명히 있는 것이고, 한국과 미국은 사이즈에서 대등한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미국은 세계의 표준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걸 우리가 인지하지 않고 똑같이 한다면은, 그러다가 제가 우려하는 거는 병자호란 당시 실질적으로 국령 청나라는 이미 명나라를 멸망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힘의 우위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주장할 때 과연 그것이 맞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의 중국이 그랬던 것처럼 일본도 한때 미국의 패권을 넘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1960년대부터 1970년대 후반까지 버블 경제 시대잖아요. 일본이 얼마나 대단한 자신감이 있으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자기네들 다 사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넘쳤던 겁니다. 모리타 아키오 소니 창업자 같은 경우는 그때 책을 냅니다. 미국의 노를 할 수 있는 나라. 엄청난 자신감이었잖아요. 그랬던 일본이 플라자 합의 하나로 그냥 몰락하잖아요. 그게 이제 세계 패권 국가로 갈 수 있는 힘입니다. 네. 우리가 그런 국가가 됐으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그렇게 않은 힘의 우위가 분명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상대패를 먼저 볼 수 있어야 되는 게 현명한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 중에 미국이 좀 여유가 없다. 그래서 우선순위,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시잖아요. 그 상황이 지금 어떤 건데요? 왜 미국이 그럴까요? 미국은 지난 20년 동안 테러와의 전쟁, 소비를 하면서 무분별하게 국력을 낭비한 겁니다. 그 와중에 러시아, 중국, 특히나 중국은 경제력에서 이미 70%, 80%까지 따라왔고 경제력이 받침되면서 이제 군사력 증강도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고 단순히 이제 경제력 국력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의 패권까지 넘볼 수 있는 시점이 온 거에서 이건 이제 패권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다 할 수는 없다. 지금까지는 뭐냐면은 미국이 탈냉전에서 완전히 소련을 상대로 승리를 했잖아요. 초강대국 유일한 국가로서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누렸다면 그때는 여유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미국 역사에서 봤을 때 미국이 세계 경찰국가 역할을 수행한 거는 70년이 채 안 됩니다. 사실 1945년부터 시작했다고 봐야 돼요. 1945년부터 그 뼈대가 되는 상이 윌슨주의 사상인데 그게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이제 윌슨 대통령이 어떻게 하면은 이런 세계 재앙급 전쟁을 막을까. 그 당시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기 전에 세간에서 뭐라고 불렸냐면 The War to End All Wars 라는 말을 했어요. 앞으로의 모든 전쟁을 끝나기 위한 최후의 전쟁이라는 곡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엄청난 사람이 죽은 거예요. 윌슨이 그래서 세계 연맹을 주장을 했는데 결국 윌슨은 이렇게 주장하고 미국은 참가도 못해요. 왜냐? 미국 의회에서 반대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뭐냐면은 철저하게 우린 이쪽 동네에서 놀게. 니네 간섭하지 말고. 왜냐면 미국은 세계에서 아마 유일하게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왜냐면 모든 자원들이 다 거기 있고 땅도 넓고. 그러니까 굳이 세계하고 관여하지 않아도 나 혼자 여기서 다 살 수 있어. 그리고 태평양, 대서양 다 갖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사활해간 거예요. 미국은 그렇기 때문에 그 멀로주의 정통이 훨씬 더 강한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2차 세계대전 이제 세계 승자가 되고 나서야 처음으로 그 윌슨주의가 다시 들어와서 세계 경찰 국가로서의 평화. 그 논리는 뭐냐면은 저 옆 동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결국 내 땅에도 온다. 피해를 준다. 이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그래서 미국 중심의 이제 세계 경제 질서가 만들어진 것이죠.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되다 보면은 잘 사는 사람 잘 사는데 이제 못 사는 사람 미국도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 되니까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그게 이제 도널드 트럼프 형상이 나오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이제 미국이 여유가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만큼 이제 이런 흐름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립주의를 더 그리워하는 목소리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저는 아프가니스탄 해외 파병 한국군 장병으로서 갔다 왔거든요. 2005년도 6년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미군들과 이제 많은 동맹국들을 봤는데 얼마 전에 기일이기도 했는데 저랑 같이 이제 영어 통역병으로 이제 근무했던 윤장호 병장 지금 이제 하사로 추서했는데 폭탄테러로 죽었어요. 그게 이제 베트남 전쟁 이후 최초로 해외에서 한국군이 전사한 사례예요. 한국에서는 난리가 났거든요. 남의 전쟁에 결국은 이제 미 제국주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뭐 반전 시위도 일어나고 난리가 났었고 보수 쪽에서는 한미동맹의 상징이다 하면서 나라가 갈라졌어요. 장례 빈소가 이제 그 현장에 마련됐고 미군 장교들이 추모하러 하나씩 왔을 때 한 미군 장교가 말했던 말이 아직도 제가 생각이 나는데 정말 안타까운 죽음이고 고인의 명복을 빈다. 근데 우리 한 주에 몇 명 죽어나가는지 아냐고. 우리는 10대 명이 죽어나간다고.
한국군은 근데 후방에만 있잖아. 저희는 전투병을 안 보냈어요. 공병과 이제 의무부대만 보냈는데 이게 공정한 동맹인가?로 이게 돌려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기자를 시작했던 이유도 제 개인 전우였던 윤장호 하사의 개인적인 죽음이 굉장히 컸고 참 우리나라의 문제인데 외신들은 이 한국군 병영까지 찾아왔어요. 근데 한국 언론사는 한 군데도 안 왔어요. 현장에 대해서. 우리의 문제인데 결국은 외신의 눈에 의지하는구나. 이래서 굉장히 안타까웠던 게 좀 있었고 제가 기자를 되고 싶었던 거는 남의 얘기를 우리의 이야기로 승화시키는 직업으로서의 기자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기자를 한 거예요. 개인적인 죽음에서 시작됐지만 이 격차는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저랑 장우영만 있었던 건 아니고 미군 장교들도 있었고 미군들도 다 느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장교들은 돌아가서 워싱턴 DC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게 도널드 트럼프의 이제 부담 분담 논리, 미국 정부의 부담 논리, 동맹이 더 역할을 확대해야 된다는 건 정책으로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는데 우리는 같은 현장에 있었는데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인가? 근데 그게 이제 워싱턴 DC까지 그 스토리가 이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잊혀지면 안 되겠다. 이게 사실 공통된 서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러네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소개시켜주고 싶었어요. 제가 워싱턴 DC 가면서 제가 놀랐던 게 그 일본 외무성 관리들이나 주재원들이라 보면은 굉장히 토론회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단지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의견을 교환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하면서 지금은 지금 대상자가 3, 40대잖아요. 외교는 뭐냐면 한반도 청소년상이라는 게 저도 이제 언론사에 있어봤지만 아직까지 언론사들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끄는 대로 그냥 어젠다를 메시지는 얘네들이 따라올 거라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 같은 이런 채널이 그런 도움을 그렇죠. 준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것처럼 결국 커뮤니티화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걸 나의 배운 게 아니라 서로 나누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현실은 이렇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정책으로서 담론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목소리를 내신 이유가 이 스토리를 듣고 나니까 더 간절하게 와닿기도 합니다. 무거운 이야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기자님, 그런데 지금 말씀해주신 걸 들어보면 다소 좀 구조적인 문제는 아닌가? 언론사가 처해 있는 이런 상황들이요. 그리고 우리가 대한민국 구조 안에서도 탈피해야 될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런 구조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정말 개개인의 문제인가? 라는 생각도 들어서 유명한 짤 보면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질문의 기회를 줬는데 한국 취재기자들이 질문하지 못했다. 이런 내용들 혹시 펜타곤 미국에서 현지에서 봤을 때 실제로 비슷한 경험을 하신 경험이 있으신지 그렇다면 혹시 개인의 문제인가 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기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를 분명히 해요. 뭐냐면 그 현장의 기자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 한반도 중심으로 데스크는 다 한반도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외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 있는 외교관이 아무리 중요한 정책을 보고한다 그래도 위에 있는 사람이 한반도 중심으로 이건 필요 없어 하면은 킬이 되는 상황이 일단 문제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언론은 그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기 때문에 정보력이 하나의 단면을 보여주는데 우리나라는 타이완과 중국, 일본 언론에도 워싱턴 DC 치열한 정보전에서 밀린 건 이게 현실이다. 가령 미국이 INF 조약이라고 그 중거리 핵전력 조약을 소련과 맺었던 그 전략을 이제 도널드 트럼프 때 탈퇴하고 우리도 중거리 미사일 배치하겠다 선언했던 역사적인 순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의 유력한 배치 장소로 고려되는 곳이 한국, 일본, 호주다. 우리와 관련된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얘기냐면은 사드 배치 관련은 사드는 미사일 방어 무기예요. 심지어 중거리 미사일 공격용 무기거든요. 사드 문제 이상의 심각한 문제였는데 그걸 이제 국방부 당국자 브리핑 같은 게 있는데 일본 언론들은 굉장히 질문을 많이 했어요. 한국 기자는 많이 안 왔고 적어도 어쨌든 한국 관련된 질문은 없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어떻게 보면 외신이 쓴 걸 그냥 받아 써는 건 있겠지만 우리의 관점에서 분명히 질문할 법도 한데 우리 대중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한 발 앞서서 나가는 거에 있어서도 이제 일본 언론에서 정보력에서 밀린다. 저는 그건 심각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제가 이제 특정 보도를 했던 건데 한미연합사령 지금 라카메르 사령관인데 전에 있던 사령관이 로버트 에이브럼스 사령관이라고 있어요. 주한미군 사령관인데 그러니까 미국 외외 청문회에서 미사일 방어 사드 관련해서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돌발적인 질문이 이제 의원 사이에서 나왔어요. 지금까지 이제 미국 의회를 이제 취재하는 한국 언론의 관행은 뭐냐면은 물론 이제 한국 시간에 맞춰야 기사를 송고해야 되니까 생기는 문제긴 한데 보통 이제 증인으로 출석하는 사람들이 발언을 하기 전에 서면 자료가 나요. 서면 질의 자료. 그러니까 미리 질문을 주고 이제 답변을 하는 그 자료인데 그거 가지고 대충 북한 문제 이렇게 나와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기사를 써요. 그게 지금까지 시스템인 거예요.
근데 그 서면 질의 제출하고 나서 실질적인 이제 본회의가 시작되는 게 4시간에서 5시간인데 그거를 이제 아무도 안 본다는 거예요. 기사 소고 끝났으니까 나는 이제 간다. 그 중간에 질문에서 그 의원이 북한에 진화하는 위협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뭘 준비하고 있냐 그랬을 때 주한미군사령관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지금 한국에 사드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연내에 한반도에 3개의 미사일 방어 역량을 배치할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 중에 그 부분에 제가 주목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건 저는 사드가 그때 과거에 이제 문제가 됐던 걸 아니까 당연히 미국 언론들은 그 사드 문제에 큰 관심이 없죠. 자기네들 줄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어. 이게 특종이다. 그래서 기사를 다 쓰고 이제 송고까지 했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언론사 영문 뭐 국문을 했는데 어디에도 기사가 안 올라왔어요. 그리고 VOA에서 이제 기사가 딱 나갔죠. 그랬더니 이제 한국 언론에서 갑자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주한미군에서 하도 놀라내니까 주한미군 공보관이 와가지고 설명 같은 걸 해줬는데 세계가 무엇인지 밝힐 수는 없고 다만 우리는 이제 미사일 방어 강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뭐 온갖 추천성 언론이 그제서야 나왔어요. 저는 그때 사실 미국 정부기관에서 일하지만 저는 한국 국적이잖아요. 사실은 제가 할 그 이슈는 아니에요. 이런 거는 사실은 한국 언론이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만약에 제가 했기 때문에 VOA 했기 때문에 받은 거긴 한데 저도 이게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 문제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면은 워싱턴 DC에서 얼마나 많은 특종 기사들이 놓쳐지고 있는 건가 그게 되게 안타까웠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쓴소리긴 하지만 이 문제는 해결이 돼야지 우리 사회에 발전이 있다고 생각해서 용기를 내서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직업을 넘어서 소명을 갖고 일해오신 게 아닐까. 어쨌든 저는 좀 한국 국적으로서 좀 미국 정부기관에 일했다는 것 자체도 되게 좀 특수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저 혼자 간직하는 것보다 그걸 통해서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떻게 이제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 그게 좀 건강한 방향으로 토론할 수 있는 문화가 된다면 그걸로 저는 만족합니다.